코로나에 감염된 태아가 뱃속에서 숨지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산모가 확진 판정을 받고 조기에 출산을 했는데 태아는 이미 숨져 있었고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겁니다. 태아 사망이 코로나 때문인지 정부는 아직 단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백신 미접종자였던 30대 산모는 지난 18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흘 뒤인 22일 산모는 임신 26주 만에 조기 출산했지만 태아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태아를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태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사망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태아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태아가 산모의 뱃속에서 있을 때 산모로부터 수직 감염되는지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체액이 몸에 묻어 양성 반응을 보인 건지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아의 사망과 산모의 조산 원인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우 드문 사례여서 정확한 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기도 사망하고 산모도 사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직 감염은 잘 안 되긴 하지만 엄마가 감염이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엔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태아의 사산율이 약 2배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경우는 4배 이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사상 가능성뿐 아니라 임산부 자체가 사망 가능성도 높고 중증화 가능성도 높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예방접종을 임산부한테 꼭 하게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전문가들은 임신부의 코로나19 감염은 사산 외에도 조산이나 중증화 진행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는 만큼 백신 접종을 받는 게 낫다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5.18 광주 학살의 최고 책임자 전두환 씨가 숨진 어제 5.18 때 총에 맞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고통 속에 40년을 버텨온 이광영 씨가 고향 마을 저수지에서 스스로 삶을 정리한 채 발견됐습니다. 계엄군이 쏜 총탄이 척추를 관통해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된 그는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했던 역사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숨지기 전 오로지 통증에 시달리다 결국 내가 지고 떠난다는 유서를 남겼는데 그가 생전에 바라던 건 5.18의 진실 그리고 책임자의 사과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유서에서 그토록 시달렸다고 원망한 고통은 5.18의 진실이 점점 흐려지고 사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키웠는지 모릅니다. 전두환 씨는 이제 사과를 못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들은 적 없는 사죄를 이미 여러 번 했다면서 여전히 뻔뻔한 그의 주변 인물들은 입을 다물기 바랍니다. 양정은 기자가 5.18 피해자 고 이광영님의 부고를 전합니다. 전남 강진군 군동면의 한 저수지. 5.18 국가유공자 68살 이광영 씨가 어제 오후 4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하루 전 전북 익산의 자택에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가 경찰이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사고 지점 한 5km 전방에 CCTV가 차량이 통과한 그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22일 자정에서 23일 날 새벽 1, 2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씨는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에 5.18의 원한도 없으려니와 작은 서운함들도 다 묻고 가니 홀가분하다. 오로지 통증에 시달리다 결국 자신이 지고 떠난다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승려 신분이었던 이 씨는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목격하고 부상을 당한 시민군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러다 자신도 척추에 총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됐고 이후 40여 년간 매일 수차례씩 진통주사를 맞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씨는 국회 광주특위청문회와 전두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헬기가 요렇다라고 오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그냥 총을 타다다다 하고 난사를 합니다. 그 옆에가 막 그 아스팔트가 불떡이 타다닥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하고 그냥 그 기사가 이제 그 지그작으로 운전을 하고 도망갈 틈도 없으니까 바로 위에 그 헬기가 있고 그래서 막 가로수 밑으로 우선 숨었어요. 가로수 그 이파리가 우쑥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어느 여학생 하나가 그 총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오던 이 씨는 10여 년 전 결국 광주를 떠났습니다. 많이 아프셔가지고 저기
경상북도 동화에서도 사시고 혼자 이렇게 사셨어요. 이제 건강도 많이 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오신 거예요. 하지만 통증은 끝끝내 이 씨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5.18 책임자 전두환 씨의 사과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광영 씨는 전 씨의 사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자신의 고향에서 아버지께 가고 싶다는 뜻을 남기고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씨와 같이 5.18 이후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5.18 유공자들은 지금까지 40여 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가 경기도 양평에 아파트를 개발해서 거액을 벌었는데 세금처럼 내야 하는 이 개발 부담금을 영원 냈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그런데 양평군이 4년 반이 지나간 지난주에 이 개발 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청 직원의 실수였다는 게 양평군의 해명입니다.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억 원에서 6억 원, 그다음 0원. 양평군은 지난 2017년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가 제기한 2차례 이의 신청을 모두 수용해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양평군이 4년 반 만에 개발 부담금 부과 조치를 다시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검토 결과 개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1억 8,700만 원을 내년 5월까지 내라고 통보한 겁니다. 양평군은 당시 담당자의 실수로 윤 후보 처가 회사가 공원과 도로 등을 기부 체납한 액수를 중복으로 계산해 이를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도 들어간 거예요, 이게. 기부 토지 가액이. 문서를 보니까 이게 두 번 이제 인정이 된 거더라고요. 이 신청을 받아들일 때는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상식인데도 어이없는 행정착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양평군은 기부 체납 중복 공제 외에 다른 오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 부담금 산정 당시 통상적 기준인 공시지가 대신 매입가와 분양가를 기준으로 했던 것도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평에서 지난 10년간 시행된 개발 사업에서 공시지가가 아닌 다른 기준이 적용된 건 윤 후보 처가업체가 유일합니다. 앞서 양평군은 윤 후보 처가업체가 허가받은 사업 기한을 넘겼는데도 1년 8개월간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행정착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들어본 바 없는 특혜행정, 눈치 보기 행정의 배경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윤 후보 측은 개발 부담금 이의 제기 당시 전문 용역 업체에게 맡겨 절차를 진행했고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다시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고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의 관련자도 다시 불렀습니다. 양수연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임승민 전 성남시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7월부터 2년간 보좌한 인물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전담할 전략사업팀을 신설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 등을 진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업 문건들에 협조자 자격으로 서명한 임 전 실장을 상대로 보고 체계와 결제 과정 등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4인방의 배임 혐의를 둘러싸고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겁니다. 조만간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모 씨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9년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대표 이강길 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1,155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10억여 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땐 참고인 조사만 받았지만 4년 뒤 수원지검에서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조 씨가 수사망을 벗어난 당시 대검 중수부의 주임 검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한편 대장동 사건의 첫 형사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오늘 첫 재판은 다시 미뤄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 이어 기소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의 사건을 모두 합쳐 다음 달 6일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신변 보호 중이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5세 김병찬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는 겁만 주려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인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86년생 만 35살 김병찬입니다. 경찰은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집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고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며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만 주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김 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8일 거주지인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피해자 집 인근 쇼핑몰에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모자를 샀고 잠시 뒤 근처의 다른 대형마트에 들러 흉기를 샀습니다. 관련된 업체들한테 CCTV 관련해서 영상을 협조해달라 그런 식으로 연락은 한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잔 뒤 범행 당일 오전 11시쯤 피해자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가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렸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